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라임 사태가 21대 국정감사의 새로운 내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에서 한두 푼도 아닌 5천만 원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줬다는 사람도 있는데 전달했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모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 강기정 전 수석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없이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삼성 간부의 허위 기자증 논란은 해당 간부의 사임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양새입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삼성은 왜 아직도 대관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지, 언론의 재벌 우전 문제는 해법이 있을지 아직 들어야 할 답은 많습니다. 2부 변상욱의 눈 코너에서 이 문제와 더불어 북한 열병식 보도에서 드러난 한계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통제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했죠. 오늘 3부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는 이 내용과 함께 도로 위에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 킥보드의 안전 등 우리 사회 온갖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라임 사태 예상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단순한 펀드 사기냐, 권력형 게이트냐, 설왕설래는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사건 관련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입니다.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했다는 건데, 이 주장이 허위 날조라면서 김봉현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기정 전 수석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라임 사건 관련 없이 갑자기 강기정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좀 많이 놀랐었을 텐데, 김봉현 전 회장의 법정 주장을 그대로 실은 언론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처음에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날이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제대한 날이거든요. 예. 고성에서 제대한 아들을 맞이해서 저도 시간이 있고 이것저것 가족들하고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어요. 어허. 캠핑 텐트 안에서 모닥불째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과 딸이 도와줘서 함께, 이건 사기다, 사기 위증이고 가짜 뉴스다, 그런 입장문을 내고, 아무튼 김봉현과 조선일보 그리고 그 기자들이 군 제대한 아들에게 아주 톡톡히 선물한다, 독한 선물을 준 거지요. 예, 혹시 네. 이 사건 때문에, 라임 사건 때문에 뭐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건 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이게 작년 7월에 제가 소위 이강세 씨를 만난 건데, 지금까지 뭐 그런 검찰이나 경찰 어디로부터 연락 온 적은 없고.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김봉현의 주장, 그 5천만 원 줬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보니까 충분히 조사했고 기록했다. 이것도 가짜 뉴스였다는 걸 저는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자, 전화 상태가 불량해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지금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이거 직접 줬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는데 일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자신은 강기정 수석한테 전달한 적이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다 입장이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수석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예. 지금 괜찮네요. 네. 자, 그러면은 검찰이 그 나름 김봉현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해봤더니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덮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글쎄,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오늘 또 추미애 장관의 답변 과정을 볼 때, 예. 조사는 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 기록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저는 확인했습니다. 김봉현 회장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이강세 대표한테 전달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강세 대표는 또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간에 지금 김봉현, 이강세 두 사람은 금융 사기를 치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들 아닙니까? 예. 그 범죄인 두 사람이 어떤 다툼에 어떤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두 사람의 다툼의 과정에 있는데 예. 제 이름이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증명해야 된다니까 제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럼 혹시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제 저한테 전달했다는 것, 청와대에 와서 전달했다는 건데 그건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청와대에 돈을 들고 올 수 없습니다. 예. 청와대에 돈을 들고 올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청와대는 우리 직원들도 청와대 제가 20개월을 근무했는데 청와대 직원들도 퇴근길에 또 출근길에 갑자기 몸 수색도 하고 가방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를 다 통과합니다. 들어갈 때 엑스레이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외부인은 더 철저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돈이 드는 어떤 가방 또는 소지품 어떤 또 몸에 5천만 원을 몸에 넣고 올 수는 없을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걸 가져왔다면 그걸 거기에 걸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가방에다가 5천만 원을 넣었으면은 분명히 검색대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법정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위중죄로 처벌받는데 이 김봉현 회장이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런 식의 사설을 썼더라고요. 글쎄, 왜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이 수악한 법정 다툼 과정에 있는지 그 과정에서 왜 강기정을 판 것 같은데 예. 둘 다 강기정을 판 것 수석을 판 것 같은데 왜 팔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김봉현 씨가 강기정 수석을 돈을 줬다는 언급을 하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는 극에 달했고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발언을 통해서 김봉현과 이강세의 개인 금융 사기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지금 돌변하는 과정에 있는 건 결과적으로 그들이 노린 건가 예.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예. 예. 방금 야당 이야기 해주셨는데 야당도 지금 이 문제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야당 주장은 어쨌든 이강세 대표하고 그 수석님께서 만났는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난 것은 제가 사실은 예. 그런 언론 보도가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에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해서 동아일보나 여러 군데에 확인을 요청해서 만났다 이렇게 했고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만난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이 문제를 물타기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럼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강세 전 MBC 사장은 정치인과 기자로서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예. 또 MBC 사장까지 됐던 분이고 그래서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2, 3년 만에 모처럼 저에게 문자가 왔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청와대로 들어와라 내가 나갈 수 없으니 예. 그래서 들어왔 한 2, 30분
뭐 제가 몇 분인지 지금은 기억이 안 돼. 한 20분 정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살았냐, 못하냐, 추석 일은 할만하냐 이런 서로 안부를 묻다가 마지막쯤에 본인이 지금 무슨 회사 대표라고 이제 어려움이 겪고 있다. 예. 뭐 일간지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 그러면 금융감독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조치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 예. 내가 정무위에 4년을 해봤다. 이런 조언 정도 하고 그냥 끝낸 거죠. 네. 그 자리에서 김창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더라.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건 청와대를 역시 조금만 알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면전에서 실장에게 수석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했다. 예. 우선 어떻게 수석이 실장에게 설령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낼 수도 있죠. 근데 예. 뭐 이런 예를 들면 제가 부탁하면서 화를 왜 냅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소설이 써진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이걸 그래서 제가 이강수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이강수 대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했는데 예. 이걸 김봉현 씨에게 이강세 씨가 전했는지 어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애초에는 이강세 씨도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예. 적어도 김봉현 씨와 관계 속에서 확인이 돼야지 이것은 다음 단계로 가겠다 그래서 오늘 제출을 못했습니다. 예. 그럼 김봉현 회장과 조선일보만 고소한 겁니까? 조선일보하고 조선일보 기자 3명 이렇게 했습니다. 3명이랑. 그러면 김상수 실장한테 전화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일단 네. 그 이강색 광주 MBC 사장 같은 경우는 원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만났다. 내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인데 네. 그 수석님 말로 따지면은 밖에서 만났으면 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청와대에서 만났기 때문에 청와대 지금 시스템이 그 돈가방을 들고 올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약 제가 청와대에서 만났거나 예. 이강수 대표를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만났거나 뭐 이랬다면 제가 또 이강세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어떤 진술을 했다거나 예. 이랬으면 제가 그걸 증명하고 국민들께 확인시키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만났거나 혹은 2번 이상 만났다면은? 예. 그럼 청와대에서 한 번 만나기 전부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강수 대표는 그때 작년 7월 28일 날 만나고 그 뒤로는 뭐 일절 만나거나 연락도 서로 안 됐으니까요. 예. 근데 이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소위 뇌물 성격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일단 언론사는 계속해서 공세를 펼 텐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작정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강세 씨가 저에게 돈을 줬다도 아니고 예. 김봉현 씨가 이강세 씨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더라잖아요. 예. 같더라. 예. 같더란 걸 어떻게 이걸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오늘 고소장 들고 명예훼손, 이증 뭐 이런 걸로 손배소, 민사 이런 걸로 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플러스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권력형 게이트 아니냐 하면서 지금 등장한 이름이 강기정 전 수석뿐만이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까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검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 공세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야당은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 못 받고요. 예. 이건 정확히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이걸 권력형 게이트로 하면 이건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 누가 금융 비리를 덮자고 합니까? 지금? 예. 제가 그럽니까?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누가 지금 이걸 덮자고 하겠습니까? 예, 이건 철저히 수사하고 지금 저도 뭐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도 협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뭘 수사를 협조를 해야 될지 제가 알 바가 없어서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상대는 어떻습니까? 언론사 상대로 싸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조선일보는 제가 그날 인제 고성 텐트 안에서 딸을 빌려서 그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고요. 예. 그 오늘 민사로 조선일보와 그 기자 3명을 민사로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을. 예. 이 조선일보 이 막가는 이 권력, 이 밤의 권력 정말 이걸 어떻게 조선일보를 정말 싸워야 될지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가 싸워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악의적이고 가짜뉴스 판을 치고 만드는 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지금 아무튼 싸워보려 합니다. 예. 네.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김봉현 회장이 법정에서 강기정 수석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 워딩만으로 기사를 내버렸단 말이죠. 확인되지 그러니까 않은. 예. 제목에다가 생각한다 했어도 좋은데 예. 줬답니다. 줬다. 전달했다. 예. 그런데 의도적으로 흠집내기일 수 있다 이거는.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고 가짜 뉴스고 예. 악의적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의혹은 오늘 하여튼 뭐 돈 준 것은 받은 적이 없고 또 하나 그 김상조 수석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청취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억울하면 어디도 국민들이 억울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또 한 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음을 제가 증명한다?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억울한 국민들과 함께 제가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깊은 호흡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 변상우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우의 코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간부가 언론사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국회에서 대관 업무를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예. 논란이 되자 그 삼성 임원은 사표를 냈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대관 업무라고 하는데 각 기업마다 대관 업무가 활발히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대관 업무가 어떤 거죠? 대관 업무라 하면은 뭐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이른바 이제 관을 상대로 해서 로비나 민원 등을 하는 업무를 갖다 대관 업무라고 하죠. 기자들 관리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 중요한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들 통해서 그 관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 관의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또는 그 관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뭔가 부탁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거나 또는 다른 예를 들면 뭐 경제 관련 부처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기자들이 좀 안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이 직접 부탁하기도 하지만 또 관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저도 대관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방송에 패널로 나가기도 하니까. 뭐 나만 왕따인 것 같아. 아마 기업에 좋은 얘기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 그다음에 최순실 게이트와 얽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문제 때문에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관 업무를 완전히 손을 뗀다라고 선언을 했죠. 아, 그랬었습니까? 예,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공식화한 겁니다. 그렇게 대관 업무를 안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하고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줄고 일찌감치 나오게 된 거죠. 예, 그걸 반성한 걸로 쳐서.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데요? 대관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데 맨 처음에 더 웃기는 거는 우리 사람이 대관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기네 스스로도 대관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기자 출신들이 주로 맡을 줄 알았더니 정당 출신들이 가 있구나. 이것도 아직도 정당 출신들이 대관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놀라운 거였습니다. 그래, 뭐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완벽한 대관 업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국회를 무시로 드나들면서 결국은 국정감사나 이런데 뭐 우리 회사의 CEO 같은 사람은 증인으로 좀 불러주지 말아달라라든가 뭐 그런 거 하는 거겠죠. 그렇죠. 보면 이제 제가 인쇄를 간단하게 해왔습니다만 2017년 2월 27일 삼성 대관 업무 손 뗀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파 삼성 대관 업무 손 뗀다. 삼성 대관 업무 손 뗀다. 온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관 업무를 왜 계속하고 있느냐도 온 언론이 다 써야죠. 기사를. 근데 아무도 안 쓰잖아요. 몇 개 언론사만 지금 쓰고 그냥 유호정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만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다라고만 쓰지 왜 그동안 대관 업무를 계속해온 것이냐. 2017년 2월 달에 약속은 어디로 팽개친 것이냐라고 비판 기사를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삼성에서는 수뇌부들은 몰랐다. 알아서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갈까요? 그런데 이제 더 흥미로운 거는
언론도 기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회는 더 이상해. 예. 예를 들면 부사장급이 안 나오겠다 그러고 전무급이 대신 나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또 국회국 위원회에서는 그러시라고 또 받아줘요. 예. 예. 언론이 대관 업무를 삼성이 저지르다가 기자 신분증을 도용한 것까지 지적을 했으면 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우리한테 뭘 로비하려고 대관 업무를 맨날 이렇게 시킨 거냐. 예. 더군다나 이번에 부사장이 나와야 될 증언이 있는데 부사장이 안 나오고 전무가 슬그머니 대신 나오려고 그랬지. 절대 안 돼. 이렇게 야단칠 줄 알았으나 국회 해당 위원회는 네, 뭐 그러시죠라고 이미 부사장을 빼고 전무를 예. 부른 거죠. 알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 동료 국회의원이. 이게 더 문제된 것은 이게 자기가 기자가 아닌데 기자인 것처럼 해서 기자증을 발급받았는데 예. 그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할 때 써낸 소속사가 보니까 코리아 뉴스 팩토리라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게 주소지는 생선구이집으로 돼 있고 결국은 인터넷 매체인데 기사를 만들어내진 않고 있고. 맨 처음에는 말고기집이라고 소문이 났다가 또 생선구이집이라고 예. 뭐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신고만 하면 이렇게 막 기자증을 내주는가?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첫째, 언론사의 이름과 주소를 적당히 꾸며서 누가 하나 만들었냐? 이 신분증을 위해서. 가상으로? 아니다. 그런 언론사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언론사에 로비를 해가지고 신분증을 얻어낸 다음에 그 회사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말고기집인지 생선구이집이 됐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문제네요, 근데. 예, 둘 다 문제죠. 그리고 그 언론사가 유지가 되려면 국회 관련 기사를 일정량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야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어디서 누가 어떤 식으로 작업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냈죠. 삼성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8일인가 9일에 사과 성명이 삼성에서 나왔고 오늘 신문을 다시 보시면 이것도 뭐 몇몇 언론사밖에 안 썼습니다만은 사표가 수리됐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말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신분증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사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면서 삼성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조사를 해보니 이 녀석은 자기가 잘 아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아는 기자한테 부탁을 했든지 예. 아니면 자기가 정치권에 있을 때 알게 된 누구를 통해서 얻어냈든지 전말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사표 수리했습니다. 다른 것도 더 있나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조사하겠다고 기자들 그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조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조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삼성이 사표 받으면서 다 조사를 했을 텐데 그걸 갖다 찾아내야 되는데 삼성한테 뭐라고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조사하겠다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발표하면 되는데 그 그렇죠.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삼성 쪽으로 왜 그랬는지 전말을 빨리 보고해라. 국회는 요청하면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국회 사무처도 좀 문제점 지적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뉴스를 쏟아내는 인터넷 신문사 등등등 해서 모두 합치니까 1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중에서 국회를 갖다 누구나 출입하고 싶어 하죠. 예. 왜냐하면 어떤 언론사로서 그래도 인정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청와대 출입하는가. 예. 그다음에 국회는 나가는 건데 청와대는 그렇죠. 너무 좁아서 어려우니까 예. 국회라도 나가려고 신청을 계속 할 겁니다. 관리가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거는 곤란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문제는 예. 그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삼성이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그런 대관 업무와 언론사 출입증을 갖다 도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일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서 삼성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언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안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국회 기자연합회는 성명에서 아무튼 뭐 빨리 조치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핵심이 빠진 거는 삼성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는데 예. 기사 제목을 보면 류호정 잘했다라는 쪽으로 기사를 쭉 쓰지 예. 실제로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가 어느 수준까지 가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가를 지금부터 달려들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핵심은 이거거든요. 류호정 의원도 신분증 도용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술 탈취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지적을 한 건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도대체 중소기업의 기술을 얼마나 뺏어갔느냐. 이게 이제 벌떼같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표창장만 하나 살짝 위조했다는 뭐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예.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마구 탈취해다 썼다?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외국과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외국은 스타트업이 하나 생기면 그 기술을 대기업에서 사서 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서 사서 그거를 키우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만든다든가 스타트업과 똑같은 걸 만든다거나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용을 한다, 훔친다거나. 그 설계 도면하고 말이야 기술 내용 좀 자세히 적어봐. 그걸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서 파악하려고 그래.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 다른 회사에다 주고 이게 문제로 만들어서. 계속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는 게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기사를 쓴 곳이 그런 기사를 쓴 곳이 없습니다. 예, 전부 다 이것이 이재용 재판에 악영향을 줄까? 뭐 이런 기사. 그다음에 상생조정위원회로 이 사건이 넘어갈까? 뭐 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를 주제로 기사를 쓴 기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국회 기자가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삼성을 그동안 꾸준히 출입하고 있는 삼성 출입 담당 기자가 있으니까 벌써 거기서 뛰어야 되는데 거기의 역할은 또 그게 아닌지 조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으로 이제 문제되는 게 출입처 취재 간행 문제인데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도됐습니다만 출입처 제도 개선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고 최근에 우리 YTN의 그 노정면 앵커도 만일 보도국장이 되면 출입처 취재 간행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었죠. 뭐 보도국장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기자들이 계속 반발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에 대해서 취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기자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전문성이라는 게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한 1, 2년 나가다가 어느 날 국방부로 가라 그러면 국방부에 가서 또 한 1, 2년 있다가 한 바퀴 빙 돌고 한 뭐 8년, 10년 후에는 다시 또 국방부나 보건복지부를 가는데 그건 또 자기가 겪었던 경험은 옛날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는 전문성이 키워지질 않습니다. 그럼 기자는 뭐가 기자만의 특질이냐? 접근성입니다. 네. 아무 때나 삼성전자 전무실에 쓱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물어볼 수 있는 또는 국회의원한테 밤늦게 새벽에 전화해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요? 그래도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은 기자밖에 없는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검사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고 검찰 차장실에 쓱쓱 들어갈 수도 있는 권한은 기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의 접근권만이 유일하게 기자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그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겠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드나들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는 게 기자단이 되는 거죠. 기자단이 우리 기자단에 누가 들어.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기자단에 JTBC 기자가 드디어 가입됐다는 거예요. 방송기자연합회를 비롯해서. JTBC 기자가 아직도 그 존재가 남들한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기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인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을 겪는 종편 기자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도. 그런 점에서 가능한 한 기자단을 작은 숫자로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정보는 나만 갖고 있어야 권력이 되니까. 근데 기업이나 관 입장에선 그게 편해요. 그 위에 간사들하고 주요한 멤버 몇 명만 구워 삶아가지고 잘 어떻게든 유지가 되면 나머지 기자들이 몰려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결국 기득권이네요. 그것도 기득권인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주말에 있었던 북한 열병식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전례 없이 자정 무렵에 했고 또 뭐 생중계도 됐고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관계와 관련한 유화적인 메시지, 남측 동포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 유화적 메시지보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를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특히 조선일보는 손목이엔 명품 시계 번쩍. 이게 김정은 손목에
명품 시계가 있는 게 뉴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일보에는 시계 전문 기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그 시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 IWC죠. 예.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라고 해서 예. 유럽식으로는 샤프트하우젠이라는 회사입니다만은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말씀하십시오. 네, 두 개의 시계 라인업이 있어요. 예. 하나는 포르투피노라는 게 있고 예. 포르투기즈라는 게 있습니다. 예. 포르투피노는 양복에다 입는 거고 예. 포르투기즈는 이게 오버사이즈 좀 덩치가 크고 예. 알이 크고 예. 기능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요트 이렇게 항해할 때 잘 보이라고 예. 파도 속에서도. 근데 이제 1,800만 원짜리가 1,400만 원짜리라고 1,450만 원 뭐 얘기하더라고요. 포르투피노는 비싸면 한 2천만 원 조금 가까이 가고 포르투기즈는 기능성이라 한 3천만 원까지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차고 나왔던 걸 똑같이 찼더라고요. 예. 보니까 얘기를 대충 종합해본. 근데 조선일보 기자는 아무튼 시계 전문 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똑같이 쓴 기사를 올해도 똑같이 썼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좀 자세히 썼으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드레스 워치냐, 기능성 워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쓸 줄 알았는데. 이건 IWC 홍보해 주는 겁니까? 그런가? 아니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아니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을 폄하하기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비싼 시계를 찾다. 더군다나 그 비싼 시계는 북한 제재 품목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증명하려면 북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 아닌 후에 샀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만은 계속 IWC 시계를 갖다 좀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 김 위원장의 열병식 중계를 두고도 어떻게 이 열병식을 생중계를 할 수 있느냐, 뭐 섬뜩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그런데 그것도 2015년 10월 10일 5년 전에 지금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니까 이때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죠. 예. 2시간 30분 동안 중계를 했어요. 종편들이. TV조선, 채널A, MBN이 했습니다. 2시간 30분 중계를. 채널A가 중계를 잘했다고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어요. 채널A 열병식 보도. 종편 시청률 1위 기록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그럼 2015년도에 중계한 열병식은 잘한 거고, 그렇죠. 5년 후인 지금 열병식 중계한 거는 섬뜩한 것입니까? 지상파 종편 모두 지금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남북 사이가 나빠지면서 지금 돈이 전달이 안 돼갖고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1억 쌓여 있어요. 전부 다 같이 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싹 빼고 그다음에 5년 전에 했던 얘기도 싹 뺀 다음에 남의 열병식을 뭐 이렇게 저것이 우리나라로 폭탄이 날라오면 어떡하려고 이러면서 이제 공포를 좀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자신의 입맛대로 또 혹은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이번 열병식 보도도 마찬가지 5년 전과 지금 전혀 다르니까 그렇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 통일은 대박이다. 그 시리즈를 가장 많이 실어준 게 또 조선일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막 유아스럽게 썼다가 지금 또 정반대로 쓰고 있잖아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래서 통일 기금 모금을 한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몇천억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어디다 썼는지 지금 내력도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언론이 중요한 것은 이때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들이 한반도 동족을 향해 겨누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종전선언을 빨리 하든지 종전협정을 빨리 맺는 게 중요하다든가 아니다. 무기를 다른 데서 더 사와가지고 북한이 감히 그러지 못하도록 눌러야 된다. 뭔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는 빠진 채로 뭐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등장했다. 뭐 몇 시간을 중계를 했다 이런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종전협정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대통령이 반헌법적이다라고 하는데 헌법을 잘 안 읽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해서 국정을 꾸리도록 돼 있고요. 헌법 69조에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서해야 된다. 평화, 통일, 지향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서문에. 그다음에 66조 3항에 보면 헌법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은 성실히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종전선언을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반헌법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헌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로 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민주당 하원내교위원장 후보가 3명인데 그 후보 3명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또 서명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미국하고
의견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뭐 종전선언을 구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사실 지금 뉴스 정면 승부에서 다루듯이 종합적으로 국민들한테 다뤄줘야 돼요. 예. 종전 선언을 빨리 하는 게 좋으냐? 저는 사실 그것도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 협정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 안에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미국이 북한을 우습게 알고 계속 위협한다면 북한이 종전 선언이든 협정이든 할 리는 없거든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까지 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 12위인가 그랬거든요. 예, 이번 조사에서 같으면 6위인가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군사력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들였으면 이렇게 군사력이 껑충껑충 뛰어오르나. 과연 이게 종전선언으로 가는 거하고 같은 길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언론의 문제인데 언론을 우리가 흔히 분단 저널리즘, 냉전 저널리즘 그러는데 지금의 언론은 조선일보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이건 호전 저널리즘에 속합니다. 기득권 체제는 전쟁 분위기가 아슬아슬하게 갈등을 빚으면서 이렇게 끌어올라야 나름대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냉전 저널리즘, 호전 저널리즘이 생깁니다. 우리가 불리하면 빨리 평화를 위해서 뛰겠죠. 그러나 정치, 외교, 경제에서 우리가 유리한 걸 알면서 계속 냉전과 호전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분쟁과 갈등을 자꾸 앞세우는데 과연 불행과 위험, 분쟁과 갈등에 집착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본령인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사실 우리 스스로가 저널리즘, 언론 스스로가 분쟁의 일부분이 되어온 거 아닌가?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 특히 북한 관련 보도는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설사 거짓 정보 뉴스를 내보내도 뭐 북한에서 명예훼손 걸릴 일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확인을 거치자고 막 쓰는 경향이 있다. 일단 쓰면 뭐 조선일보의 현성월 총살 보도. 그렇죠. 버젓이 그 지난번 올림픽 때 또 우리 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공연도 하고.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오보내는 거 아직도 안 내리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BBC라든가 또 가디언, 뉴욕타임즈 같은 데는 오보난이 딱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실시간으로 오보가 정정 보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디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업데이트가 실시간 업데이트예요. 우리가 이 기사를 잘못 썼습니다라고 하는 게. 근데 뭐 잘못 썼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몇 년 지나서 나가지만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는 거는 사실은 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 완전히 방기하는 거죠. 뭐 김일성 주석 사망 뭐 이런 거 다 오보도 막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중에 뭐 사과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역시 뭐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전폭적으로 지원할 텐데 첫 한국인 WTO 사무총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프리카에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 사실은 친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중국하고 아프리카가 가까우면 미국 쪽으로 빨리 붙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으나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무역 분쟁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WTO로 간다면 도대체 이게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엄청 불리해지는 데라고 하니까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죠, 중간에서. 일본 입장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지 못하고 일본 언론이 계속 바람을 넣습니다. 과거 반기문 사무총장 때는 일본이 굉장히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렇지만 일본이 감히 우리한테 덤빌 자가 누구냐라고 자신 있게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네 나라가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다 약점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맨날 눌려 있는 거고 싱가포르 같으면 뭐 독재 국가고 그다음에 홍콩 같으면 중국에게 어차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국가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의 약점은 이제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겁니다. 아니면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물고 늘리면서 일본은 한국을 갖다
올라오지 못하게 제압을 하는 것인데 이제 다 깨졌죠.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아프리카가 확실하게 친중이고 중국이 이번에 확실하게 아프리카를 민다고 선언을 하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예. 거기다 중국에서 붙었다가는 뭐 난리가 날 테고 예. 중국하고 일본 사이는 이미 틀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은 상당히 애매한 건데 중국, 일본이 동시에 덤비지 않는 한 우리가 확률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권을 해버린다거나 예.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상대 후보가 이제 아프리카 그렇죠.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표는 늘 잘 뭉치거든요. 예. 그 아프리카, 중국 이렇게 예.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한국 후보가 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 중국을 걱정해서 겨냥해서 결국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고 WTO 사무총장은 그걸 중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에 붙으면 뭐 미국한테 밑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변상 앵커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온갖 문제연구소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비태 미국 변호사, 시사계 인자기 MC장원,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이거 실제 녹음한 건가요? 시킨 겁니까? 주작입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아마 중간에 스팟 광고.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네. 스팟 광고 때문에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 주작 아닙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네. 우리 YTN 라디오 팬분께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녹음해서 역시.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나 잘했지? 뭐 이런. 본인이 그 대답하신 분이 팬분께서 보내주신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찐팬이시네요, 찐팬. 그러니까 제작진한테 전화가 와도 이렇게 대답은 못하죠. 못하죠. 예. 길게 전화 또 응답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아니, 실제로 찐팬이라고 확인된 게 화장실 갈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취를 한다는 부분이 이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작설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완벽하니까. MC 장원 씨께서 금요일 날 저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라이브 방송 KBS에 나가죠. 네네. 주진우 방송. 네. 만일 시청률 조사 전화가 MC 장원한테 갔으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이동영입니까? 주진우입니까? 이동진우요. 혹시 또 주진우 또 기자라고 그쪽에서 물으면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MC 장원님이 방송에서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내년에 종합소득세 좀 내시겠어요? 네. 아니면 불편하게 세금 내기를 또 다 내야죠. 깔끔하게 내야죠. 그리고 뭐 지금껏 한 번도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나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동영을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이야기해보죠. 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명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은 29명으로 전날 58명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39명이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날 46명보다 22명 증가하며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의 일가족 식사 및 지인 모임 사례에서는 접촉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0명이고요. 대전에서 또 다른 일가족 7명이 확진 파장을 받았는데 이들의 직장 등을 통한 연쇄 감염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래서 조금 늘었기 때문에 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치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기준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1일 확진자 50명 미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 발생 확진자 중심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이제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네, 그다음에 방역 막내 관리 비율 상승 또는 80% 이상 등입니다. 이래서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인데요.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기준 1일 확진자 수가 59.4명입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퍼센트가 29%. 그다음에 이제 방역 막내 관리 비율 80%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는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로 이제 완화가 됐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인데요. 이게 최근 2주간 10% 후반으로 계속 유지가 됐고, 오늘은, 지난, 19.8%입니다. 이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그래서 좀 산발적인 집단 감염에 대한 위험이 아직까지도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처럼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했겠습니다만 이 8.15 집회 이후로 벌써 2달째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달 동안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핵폭탄 맞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사실 그 영세업자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영세업자들 특히 이제 기본 수칙에 해당되는 그런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방송을 한다 그러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어떤 경우냐. 사실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측면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약간 어려운 고통을 참아서 코로나 종식을 시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중산층이야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한 사회적 거리두기 뭐 2단계 격상 이런 부분들이 생활에 미치는 그런 손해가 막심하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굶어 죽겠다는 네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는 해소를 하고 저는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 특히 마스크, 손 씻기, 그다음에 거리두기 뭐 이런 것만 지켜도 이 코로나 지금 불명하는 이런 감염 경로가 희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단계적 조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네. 일단 클럽과 노래방, 뷔페 등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등 이 고위험 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도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되고요. 수도권의 교회 역시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속에서 운영이 재개가 되고요. 방문 판매 같은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가 됩니다. 이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 그러니까 1.21평 정도 됩니다.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이 방역 수칙이 추가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PC방과 제과점 등 16종의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자, 지난 주말이 한글날 3일 연휴였는데 개천절에 이어서 10월 9일 한글날도 집회를 보수 단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개천절 차벽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명박산성이 물러갔더니 제인산성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글날에는 개천절 때보다는 조금 차벽이 완화된 것 같았어요. 네, 사실 이제 한글날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창가 방패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게 정치적으로 뭐 오염화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경찰 입장이나 또 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사람이 모이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흩어지면 죽고 뭐
뭐 모이면 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헤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할 때 마스크를 벗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비말 감염이 확실히 되거든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감염병 그걸 예방하는 차원의 뭐 차벽을 설치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경찰 출신이지만 사실은 경찰이 차벽을 강화문이나 서울광장 전부 삥삥 돌아서 하기에는 정말 하는 업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하는 건 사실 국민 대다수가 오만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걸 막자. 이런 차원이 결코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방역을 위한 조치인데 문제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아니냐. 이게 두 문제가 두 가치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은 헌법상 기본 권한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과거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장을 차벽으로 두른 경찰의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제한한 차벽은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고 집회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목적을 달성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고 해서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했는데요. 2009년과는 달리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국민 건강 등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이 있어서 2009년과 동일하게 위헌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충돌 지점이 아니라 그냥 합의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정쟁에 이용이 되면서 충돌 지점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 같고 개인의 어떤 자유도 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면서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신뢰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광화문 집회 때 신고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고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경찰 측에서도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면서 한글날 그 개천절 때 지나가면 조금씩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걸 뭐 어떤 그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정한 권리도 법률에 따라서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방역, 특히 차벽이 논란이 돼서 이제 개천절 때는 거기다가 이제 그냥 차벽이 아닌 다른 걸로 이제 막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차벽이나 그렇게 막는 이유가 과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권의 보호를 위해서인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 목적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이제 확인해 봤어요. 7일 날 그 12시 기준해 가지고 1200건 10인 이상 도심 집회가 이제 36건 기타직 32건인데 이게 토탈 몇 건이 되냐면 1201건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광장이나 강화문 집회 정말 그 공휴일 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그 나들이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명소고 특히 외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계시는 그 강화문 광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뭐 경복궁이나 뭐 독수궁 굉장히 많은 고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어찌됐든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국가에서 감염병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고 하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법기관에서 이런 걸 모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그건 이유가 뭘까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감염병을 예방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치적인 어떤 워딩으로 오염을 시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1200건은 집회 신고 건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6건하고 32건 약 66건 정도는 행정법원에다가 집행 그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모두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팟빵에서 듣고 있는 저널리즘 M 대방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 왜 충격적 구상학벌인지 이해가 확 됩니다. 아니 그 얘기를 꼭 오늘 읽으셔야 됩니까 월요일인데.
제가 좀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보이는 라디오 보면 백 팀장님이랑 비슷한 연배로 보여요. 제가 고개를,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 고개 좀 숙이지 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어라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면 되게 동안입니다. 뚜껑을 덮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8일 울산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상당히 큰 불이 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울산 소방본부에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세대별 피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대부분의 이 피해, 그 지역에 가보면 벽면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옷, 가재도구 등이 하나도 성한 게 없는 집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예, 부상자 93명 가운데 91명은 현재 퇴원을 한 상태고요. 2명은 현재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 260여 명은 지금 호텔 숙박시설이 시에서 제공이 됐고요.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호텔 숙박시설 논란이 좀 되는데 그건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화재가 크게 발생했습니다만 건물 옥상과 대피 공간에 많은 분들이 피해 있었고 그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소방 당국에서 구조를 했고요. 그리고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비상계단으로 대피하셨고 그러니까 제대로 매뉴얼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점인데 일단 관련된 사진을 보니까 역시 소방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더라고요. 직접 사다리 차가 올라가지 않은 곳에 직접 들어가서 구조도 하고 불 껐기 때문에 고생했고 발화 지점이 3층 테라스 지점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발화 원인은 아직 안 나왔죠? 네, 발화 원인은 안 나왔는데 이제 발화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 나중에 이 발화 원인 규명이 되거든요. 발화 지점이라는 게 이제 쉬운 말로 불이 난 최초의 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난 최초의 장소인데 사실은 5개 기관이죠. 서울 울산지방청하고 그다음에 소방하고 국립가스수사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이제 화재하고 관련된 기관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집합을 해서 감식을 벌였는데 그 3층 야외 테라스 이게 이제 소위 나무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발화 원인은 모르겠지만 발화 지점은 확인이 됐고요. 이게 발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연소 패턴이나 그을림 현상 그리고 이제 탄화 심도라고 하는데 이 탄화 심도라는 게 뭐냐면 불이 굉장히 발화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타오르는 그 측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발화 지점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면 그 V자형으로 33층까지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매체에서는 뭐 13층이다, 10 뭐 몇 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3층 테라스에서 발화 지점이 났다라는 게 있는데 근처에 CCTV가 지금 부착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주민처럼 당기는 그런 CCTV를 지금 울산청에서 찾고 있는데 어쨌든 각 수사계장이 한 얘기로는 3층에 그 테라스에서 이제 발화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은 확인이 됐고 여기에 근거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과실이냐 실화냐 아니면 방화냐 아니면 뭐 전기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규명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방화냐 실화냐에 따라서 피해 보상도 달라지겠죠. 굉장히 달라지죠.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방화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화 같은 경우는 방화범이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상대로 이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 260여 명의 이재민과 33층의 건물인데 뭐 화재 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인데 실화라고 하더라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 책임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구상권의 대상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 보험 든 회사에서 상당히 큰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거는 법적인 다툼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는 466억, 그다음에 가재 도구에 대해서는 63억, 대물에 대해서는 10억. 그래서 집단 보험에 화재 보험에 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화나 실외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방화범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고 실화 같은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중과실이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 이제 경감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3층 테라스에서 났다고 하면 뭐 전기 스파크도 아닐 것 같고 뭐 담배꽁초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층에서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던지지 않았나라는
뭐 댓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 테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 정도로는 불이 그 나무 테크에 붙어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방하냐 실하냐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특이할 점은 이 불이 발화지점이 굉장히 확산된 이유는 뭐냐면 알루미늄 패널이 바로 나무 테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열이 전달이 되면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불이 확 번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이거 지금 이재민 260명이 호텔에 묵고 있는데 울산시가 호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뭐 지진이나 포항 지진 같은 경우 있었죠. 또 강원도 산불. 맞습니다. 다 체육관에서 이렇게 잠자고 했었는데. 최근에 뭐 수해까지. 네. 누구는 체육관이고 누구는 호텔이냐. 말이 되느냐. 또 이 지자체나 정부가 잘못했다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을 호텔에 묵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재난구호법상 1인당 3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2인 기준 6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2인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상한수는 6만 원이어서 한 가구당 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숙박비가 네. 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7일까지만 지급이 되고요. 식비는 1일 3식으로 8천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금액이 뭐 8만 4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뭐 과대 지급이 됐다거나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전에 있었던 뭐 수재민들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의 형태가 달랐을 뿐이지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경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초창기에 언론에서 좀 자극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에 숙박을 하고 있다라고 나가니까 마치 호화로운 장소에서 여유롭게 그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부터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있는 것처럼 좀 호도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재구호법상 그 재구기금 지침에 따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뭐 화재가 났건 아니면 홍수가 났건 여기에 근거한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기관은 모두 룰이나 규칙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걸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호텔에 지금 묵게 하는 방법은 왜 그랬느냐.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압니다. 지금 코로나로 200명에서 300명을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화장실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을 뭐 생활 필수품을 갔다 왔다 뭐 왕래를 한다든가 하면 이게 집단 감염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산시청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일부 언론 제가 이제 앞에 그 땡땡은 빼겠습니다만 거의 대해서 땡땡 언론이 마치 지자체에서 울산 또 시장이 누굽니까? 송철호 의원 아닙니까? 송철호 시장 아닙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분이죠. 이런 부분에 좀 과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팩트 체크가 된 그런 보도가 아니라 상당히 조금 뒤집어 엎어버리는 형태의 보도를 자극적인 보도를 함으로 해서 옛날에 홍수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그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왜 강당이고 그러면 울산시장 지금 송철호 시장이 이게 화재가 났다 그래서 이거예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특혜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호텔이라고 하니까 다들 뭐 5성급 호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비즈니스 호텔인 것이고 이게 울산시 남구가 이재민을 분리수용하고자 임시 주거시설을 이 지역에 있는 이 호텔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네요.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돼서 그 기준 아까 재구호법 얘기하셨는데 재구호법 기준 안에서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재민이라는 게 재구호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이재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재민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재난에 대한 이재민, 그다음에 사회재난에 대한 이재민이 있습니다.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거 뭐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거는 자연재난에 대한 이재민이고 이거는 사회재난에 대한 이재민인데 이거는 지금같이 화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재민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9호법에 해당해서 저희가 이제 구호조치나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벤츠 코리아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 화재 현장 바로 옆에 이 벤츠 코리아 딜러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벤츠 코리아에서 소방관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영업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마당 거기 있는 마당에 이제 소방관들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고 식사도 벤츠 코리아에서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게 광고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그 사고 당일날 바로 사고 소식을 듣고 이 스타코리아 스타자동차 회장인 유재진 회장이 바로 이 매장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시를 내리고 영업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바로 이제 소방관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식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요 근래 제가 본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은 요 근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응원들 글들도 댓글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심지어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은 안 되지만 로또 되면 가서 사겠다. 라는 댓글까지 있을 정도로 일단 뭐 그 기업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 이런 일 있으면은 사서 혼내주자 뭐 이런 댓글이 많은데 이거는 너무 고가해서 사서 혼내주기는 좀 어렵고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 블루 때문에 사실 희소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저는 앞에 MC 장원께서 그 성남을 얘기해 주신 게 정말 박수치고 싶어요. 바로 이게 그 울산시 달동이 바로 인근에 있는 5층 규모의 그 딜러, 벤츠 딜러사예요. 그래서 유재진 회장이 사실은 우리 건물도 피해가 있나 없나 보러 오전 7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이상은 없는데 1,300여 명의 소방관들이 그때 우리 예전에 뭘 봤습니까? 화재 현장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몇 시간 섭섭한데 컵라면 먹고 있는 모습. 쪼그려서 주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소방이 오늘날 이렇게 그 우대를 받게 하는 계기가 된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1,300명에게 300명의 우선 국밥, 한우 국밥 그것도 그리고 간식 이런 거 해가지고 하루에 영업하지 마라.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이걸 제공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게 뭐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저는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받고 함으로 해서 사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저는 유재진 회장 이름을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역시 돈은 쓸 때 잘 써야 된다. 명쾌하게 돈으로 큰 효과를 했다. 이게 이제 소방관 분들께서 화재 진압을 할 때 장기간 화재 진압을 하게 되면 뭐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로하고 힘들겠지만 일단 화장실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8시간에 걸쳐서 화재 진압을 하면서 화장실을 이용을 못 했었는데 이 매장을 개방을 해 주시면서 화장실 이용이 용이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화재 지역에. 그래서 여러모로 이 소방대원분들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태 변호사 우리 YTN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제작진을 위해서 한번 쏘세요. 제가 회식한다고 카톡방에 남겼는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3부에 이어 4부에서도 온갖 문제 연구소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요즘 불리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 분은 전동 킥보드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MC 장원 씨는 이용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도 이용 안 해봤습니다. 웬만하면 도보로 이용하고 저도 나이가 꽤 되는지라 지금 이제 넘어지면 이 치유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 안 붙어요, 뼈가. 그래서 이제 저는 가급적 좀 그냥 도보로 이용하던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뭘 찍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저도 한 번도 이용하지 본 적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저는 이제 동네에서 잠깐 이용을 해봤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엄청 위험합니다. 사실 그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신흥 살인 무기라고까지 SNS도 표현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죠. 지난 8월 달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게 이제 시속 25km로 그 30대 사람이 운행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60세 남성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은 발로 내미는데 이게 그대로 내리막길이라서 추돌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60대 남성이 결국 두개골 골절이 뭐냐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뼈가 골절이 됐고 그다음에 뇌출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지금까지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드님이 국민청원에다가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달라고 그래서 청원을 올려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지지를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측면으로 이 전동 킥보드가 달려와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죠. 근데 뭐 차가 약간 찌그러지긴 했는데 일단 좀 위험한 게 다치는 것도 위험하지만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 가입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차량 대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되지만 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또 젊은 사람이 또 그러다가 이게 안타까워서 그냥 보냈다고 하는데 결국 사비로 그 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요. 네. 조그만 돌이나 이렇게 튀어나온 그 사물에 의해서도 쉽게 전복되거나 그리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 관련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급정거를 했을 때 자전거보다 무려 4.2m가 더 나간다는 그렇죠. 거죠. 이런 측면이 있고 사실은 이 전동 킥보드 사고라고 하는 거는 25km 미만이라고 하지만 지금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심지어 70km 정도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된다라고 하면 자전거보다 훨씬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문제는 이게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증 있어야 이용 가능한데 네. 미성년자들도 쉽게 어플만 깔면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네. 문제점이 있고 네. 이게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도로교통법에 다 누가 적용됩니다. 관리합니까?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누가 이거를 네, 그렇죠. 킥보드 타고 지나가는데 음주단속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그리고 헬멧 미착용 거의 다 헬멧 안 쓰던데요. 네. 그리고 혼자 타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이 탄다거나 그렇죠. 연인끼리. 네. 이런 것들을 누가 도대체 관리 감독을 하느냐 굉장히 허술하다. 네.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불가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에서 또 통행을 하면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인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또 이륜 자동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사용 신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번호판이 없죠. 네. 그리고 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또 보험 가입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분야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이 규칙으로 다스리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3894님 문자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전동 킥보드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구에선 너무나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여기저기 보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것도 다반사이며 아무데나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어서 네. 저녁에는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네. 타는 사람들도 너무 위험합니다. 고개입니다. 서초경찰서에서 플랜카드를 곳곳에 걸어서 면허증 헬멧을 안 쓰면 불법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다룬다니 이야기합니다. 큰 사고 나면 구청에서 책임져 주는지도 궁금하군요. 책임 안 지죠. 안 지죠. 네. 개인의 사고를 누가 국가가 책임지지는 않죠. 이게 이제 네. 공유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빌려서 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YTN에서 빌려서 뭐 저기 뭐 다른 MBC에 갔다 오면 그냥 나중에 그게 또 공유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 다른 사람이 탈 수도 있고. 하루에 몇 번씩 관련 업체들이 그걸 수거를 해서 또 제자리에 갖다 놓긴 하는데 그것이 뭐 네. 그때 갖다 놓는 게 치우고 갖다 놓는 게 아니니까요. 좀 굉장히 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2월 10일부터 네. 13세 이상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만 되면 타고 이제는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안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헬멧을 스티커 많이 착용하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강제해서 권고로 변경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지금 그 한 대를 가지고 두 명 연인 커플이 타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어두운 거 그다음에 네. 특히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개인이 운행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을 해요. 근데 대다수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측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중학교 1학년 이상이 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과연 이대로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큰 사고가 우려된다는 그런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반드시 이거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개정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전거도 그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하물며 전동 킥보드는 25km로 뭐 준수해야 되는데 근데 준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18세 미만도 탈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헬멧도 강제가 아니라 권고를 한다는 자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빨리 다시 재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위험 사례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공유 자전거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킥보드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킥보드가 중상사고 비율이 10.8%예요. 자동차 증상 비율이 2.46%인 거에 비해서 4배 정도 높은 거거든요. 게다가 막 둘이 이용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쓰기도 하고 너무나도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나 킥보드는 공유가 되지만 건강과 생명은 공유가 안 됩니다. 일단 사용자가 가장 먼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해온 멘트. 지금 생각났어요. 아닙니다. 지금 생각났어요. 준비했어. 아닙니다. 지금 떠올랐습니다. 다른 방송에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 쓴 활딱활딱한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누가 쓴 걸 주워온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잡은 화로 같은 멘트고요. 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구체적인 사건 2017년부터 19년까지 사망사고가 무려 16명. 그리고 사고가 789건에 부상자가 835명. 이게 지금 모두 경찰과 이 수사기관에 입건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신고되지 않은 사건도 많을 거예요. 그건 한 수천여 건 된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우리 댓글로는 역시 이 공유 킥보드 문제 있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1138님.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기입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맞아요.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197 하나님도 한강공원에 자전거 타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 네, 보행길에 막 세워놓고 집에 가는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있습니다. 예. 법안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공유 킥보드라니요. 사고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기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재개정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일단 개정되고 개정안이 시행이 되니까 이 재개정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걸리는데 왜 13세 이상이면은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동 킥보드를 한 번도 안 타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거를 무슨 장난감이나 그냥 조그만 세발 자전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운전면허증 없이 13세 이상이 탈 수 있다라고 이게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그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저희 패널 중에 한 분이 저번에 그 회식 자리에 이걸 타고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걸 타고 나타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서 네네. 뭐 택시 타기도 못 타고 해서 이걸 타고 왔다. 네. 술 먹고 이거 타고 갈 거 다시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럴 생각이었는데 제가 따끔하게 혼냈어요. 여기 두고 가라고. 네. 두고 가고. 이 음주운전에 해당해서 징역, 벌금, 면허 취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쉽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차량을 술 먹고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스카이 싱싱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규제 철폐는 하지 말아야 할 곳은 하지 말고 규제 철폐해야 될 곳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사고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걸 부모들이 본다고 하면 그 원망이 어디로 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자고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된 거 아니겠어요? 삶의 윤택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문제 커지니까 8656님께서도 전동 킥보드가 문제가 아니라 보급 이후 법 개정이 안 된 정부 책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급돼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번 법은 너무 완화해주는 법이어서 특히 그 기존에 있었던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있어야 이용 가능했는데 이걸 만 13세 이상 면허증 없이도 가능하다.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운전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전동기가 있으니까. 예. 조작법은 굉장히 쉽죠. 저도 한 번 안 타고 잘 모르는데. 조작법은 굉장히 쉬워요. 당기면 됩니다. 당기면. 그 핸들 조작도 아니고요. 그냥 오토바이처럼 당기면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밟을 때 또 브레이크를 누르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전거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네, 자전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속도를 내면서 시야가 이렇게 확 트이는 곳 같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되게 도심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목길이라든가 차가 분명히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데 차가 다시 진행을 해버리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위험하다. 이런 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온갖 문제 연구소는 킥보드 문제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태 미국 변호사, MC장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